대학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진로 직업 교육입니다. 진로 직업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위경철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제주 교육청의 임경선 장학관님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가급적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타이머를 좀 맞춰주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의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 있습니다. 장수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업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몇 년 전에도 사실 국제학술대에 제가 이 유사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걸 미리 결론을 혹시 시간 때문에 거의 이렇게 냈습니다. 뭐야 하면은 우리의 직업교육은 특히 중등 직업교육은 트랩에 갇혀 있다. 경제발전 과정의 트랩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경제에 굉장히 빠른 성장에 큰 역할을 기여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일종의 함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이지만은 변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해나 이익이나 견해나 입장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진정 공화주의자라면은 그런 것들을 내놓고 이 중요한 이슈인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제안하는 공적 포럼을 제안하는 게 사실은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우 트랜지션 피어리도고요. 변이하는 시간이고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희망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백그라운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실 제가 통계만 거의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나 우리의 산업 분포를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산업 분포를 옛날에는 이 농업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다가 지금 15.6입니다. 나머지는 다 흔히 말해서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등 직업교육의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제조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은 굉장히 하는데, 근데 3차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것들이 겨우 나오면 어떤 거냐면, 미용, 보건은 아주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 산업이 이토록 평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 시대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직업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다 차지하는 비율이 한번 보세요. 다 보면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학을 나와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우리는 지금 대학을 7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지옥이죠. 1차 이거밖에 안 되는데 70%가 나온.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중등 직업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부
지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직업교육을 보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나머지는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제가 보여주는 건 뭐 안 그래도 다 알 거예요. 다 아는데 대부분 여기서 얘기해서 이제 이게 아까 본 대로 소위 말해서 직업의 분포상으로 보면은 25세, 34세의 사람들은 청년들은 대부분 다 오버퀄리파이드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가인 교육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적다. 그래서 우리가 대졸자가 몇 년씩 재수하고 아마 교육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용시험 뭐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벨지움의 사범대학을 갔다가 사범대학 학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란 게 자기들 조사에 완전히 위기랍니다. 왜 이기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졸업생들 중에 10%가 취업을 잘못한대. 10%만 취업이 안 돼도 유럽에서는 다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졸업시켜놔도요, 사실은 10%, 20%만 취업해도 잘했다고 프랭카드입니다. 거꾸로 보면. 대부분은 전공하고 불일치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교수 수는, 지금 우리나라 교수 수는 사실은 부족해요. 근데 학생 수는 몇 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 이거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부분을 보시면 알지만은, 자, 직업계 고등학교를 한다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유행이 있는데, 하나는 특성화고요, 하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하나는 일반고에서 직업반이라고 해서 직업을 훈련받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진학률이요, 특성화고등학교 43.3%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5.2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식 어디로 간다? 직업을 얻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은 직업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떠오르죠. 왜 그럴까? 예, 제가 이거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돈을 무지하게 써요. 차별적이죠. 근데 이 차별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보다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1인당 교육비를 몇 배 주는 게 이해가 가요. 경제발전 시 집약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제주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가요, 서울대학교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이렇게 직업계도 하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이 정도로 차별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무슨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를 하고 있냐. 예. 이런, 이거 뭐 대학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 여기 보면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것 중에, 이 끝에 보면은, 자,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소위 말해서 고등교육에 파역할 수 있는 게 한국이 100%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로 못 갑니다. 다른 경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일교육, 뭐 일학습 병행제 이런 게요,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게 열어주는데,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대학 가도 돼요. 근데 대학에서는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다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 자원이 없어서 대학이 죽을 지경이다. 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요. 학생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대학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아카데미컬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자원이지,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금 내라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이건 국가가 돼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학생들이 돼야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직업교육 가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잘 해놨으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고, 막 계급 없는 사회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 다 아는 한국의 시스템을 했으니까, 여기 외국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것은 우리는 원 보케이셔널 트랙, 이게 소위 말해서 어퍼 세컨더리 레벨인데, 이게 조금 우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딱 리투아니아 우리만 이런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한때 고등교육이 굉장히 치솟아서 위기가 처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육 선진국으로 아는 핀란드였어요. 핀란드가 소위 말해서 폴리텍이라고 하는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를 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핀란드에 있었는데 신문에 뭐라고 났냐? 다 대학 가면 쓰레기는 누가 줍냐? 신문에 조크가 나왔어. 근데 완전히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직업교육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요. 대학을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대학 입학을 허락받잖아요. 허락받아도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카드를 바로 안 써도 돼요. 몇 년 뒤에도 써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지금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게 학점제로 어디를 가냐?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을 뒀습니다. 근데 얘들이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론도 잘하고 실습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업교육의 이런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한국의 전형적인 구조적 차별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복잡한 부분들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소위 말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생 1인당 얼마를 요걸 다 계산을, 전국 걸 다 하려니까 어디에도 통계가 없어요. 어디에도 통계가 없어서 개별 학교를 다 들어가야 돼요. 몇 개 학교를 해보니까 끔찍할 정도로 마이스트 고등학교는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은 이 통계를 왜 제공 안 하는지, 이거 사실은 속이는 거죠. 정보를 공개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반 예를 들어 특성고등학교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당하게 해달라. 양질의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직업교육은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발전의 함정으로 지금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게요. 직업교육을 도구화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그 개개인들의 삶의 목적, 인간성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니들은 도구야. 내 아이들이 이 말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감각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뭐로 취급하는구나. 당신들이 수단으로 취급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인간 형성을 이해하는데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손놀림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장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골장인이라고 해요. 연골장인은 뭐야? 아직 뼈가 굳기 전에 그 일을 굉장히 깊이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을 형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하고
소위 시민교육하고, 그래서 독일이 이걸 나중에 정리한 게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Work, 노동을 통한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직업교육을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패러다임. 그래서 셀프 knowledge, 자기 지식, 그 다음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자기 규율화된 학습. 그래서 직업을 모르거나 소명의 일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직업교육의 과거의 이 트랩, 철학적 트랩에, 사고의 트랩에, 아이디어의 트랩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정에. 예. 뭐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은 지금 사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준비 안 된 학생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뭐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교사들은요.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예.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사범대학 쫙 있고, 게다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교직이 들어오죠. 근데 직업계는 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직업 교육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냐, 농업교사는 저 순천대학,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서비스 산업 부분은 아예 직업 교사 체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교육을 안 하고, 사실은 미용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냐, 교사들은 안 하고, 예, 미용사들이 이제 사실 가르치는 형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용을 하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자연과학적 지식이 뭐예요? 예? 화학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업교육이 사실은 미용을 가르치면서 화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기술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고,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사고 때문에 니들 이거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화학적 지식 없이 미용을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교사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시도 교육감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시도 교육감들은 거기 장학사 장학관님들 또는 현장의 교사 만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어. 그래서 대학을 가져오는 부분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트랩으로 돌아갑니다. 이 함정 속에 있다는 거죠. 예. 뭐 내가 나머지 통계는 여러 가지를 제가 이걸 하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될 때요. 많은 나라들은 직업계 교사는 굉장히 특수한 경로예요. 일단은 직업계 교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노동 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요구합니다. 너 현장 경험 있어? 그래야지 직업계 교사를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이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치고 뭐예요? 들어와서 훈련받고 교사로 가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의 이 노동 경험의 요구가 2, 3년 정도지만은 가서 현장에 보면은 교사들 경력이 어느 정도 돼요? 2, 30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교사들이 현장하고 내떡을 거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경로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뭐 일일이 제가 여기 찾아보고 한 거예요. 이건 뭐 프로그램 이슈도 뭐 굉장히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다 많은 나라들이 중등 직업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딱 학생, 비학생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을 배우는데 왜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데 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성인들이 직업교육 계열로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교사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교육에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한국이 이 소위 말해서 나이가 보면 제일 적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나이가 꽤 있는 성인들이 직업교육, 중등 직업교육에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결과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철학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노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베이스드, 그 다음에 자기 규율을 갖는 이런 훈련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고 개별 교육청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라이프롱 인스티튜션,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교육자치, 일반자치가 대부분 통합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성인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심지어 문해교육도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교실에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문해를 모르는데 이걸 다시 또 성인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의 적정성, 그 다음에 현장 산업과 이런 직업 변화에 대한 반응성 이런 것을 좀 갖춰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을 그냥 받는 거 좀 곤란하다. 직업교육 들어오기 전에 준비 안 됐으면은 따로 빼서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고등학교 3년을 차도 졸업장을 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잘 없어요. 미국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만 같아도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그냥 구해져요. 왜냐하면 얘는 고등학교 3년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소위 말해서 졸업자격시험이라고 하는 대학 입학자격시험이 그걸 통과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징표예요. 근데 3년을 자네나 내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한 애나 똑같은 졸업장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냐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걸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희망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상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15분을 마쳤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분,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 애초에 제가 영어 통역은 제공 안 된다고 했는데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했으면 좀 빨리 끝났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경철 교장 선생님 먼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서울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이경철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제 뭐 한두 가지는 더 공감되지 않은 부분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핀란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핀란드처럼 제가 현장에 이제 필드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도 그 재직자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이제 특성화고를 미리 선택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고, 상고, 농고의 이미지에서 조금의 인식 개선은 지금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사실 올해 입시 모집이 끝났는데 4개 학과 수석들은 다 190점대 아이들이 입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재직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핀란드의 그런 사례들도 사실 우리나라 중등 직업 교육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학교 현장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주에는 마이스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사례나 전국적으로 이제 57개 정도의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마이스터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플러스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10억의 운영비를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전국 단위 모집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방과 후에 8교시, 9교시, 10교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이들의 역량이 일반 특성화고 학생보다 엄청나게 많이 역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전국의 마이스터고는 일반 특성화고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우리 특성화고가 전국적으로 이제 580개 정도 된 마이스터고가 한 50 몇 개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90%의 직업계고에 대한 학교 국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교사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직업교육이 상당히 어렵고요.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특성화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보다 2배, 3배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은 많이 떨어지고요. 아이들이 우수자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대학 때 그런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뭐 대학에 나와서 사범대에 나와서 이제 직업계고에 들어와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사가 30년 동안 퇴직할 때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정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은요. 그렇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역량을 개발해서 다양한 학과 개편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은 엄청난 노력을 자기 연찬을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그런 교사 교육 시스템, 교사를 10년 만에 재교육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컨퍼런스의 이제 주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장을 하면서 고민이 현재 직업계고 특성화고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기준은 뭘 잡고 가야 되겠나.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들어온 아이들에 비해서 아웃풋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보면은 대학을 인문계 간 학생보다 훨씬 더 잘 보내고요. 좋은 곳에 취업도 잘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한국의 중등 직업교육이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발전 방향이 혹시 교수님이 생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금
장점이 없거나 교사들의 노력이 없거나 좋은 학교가 없거나 이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또는 제도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뭐 제가 특별한 안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공론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우리 뒤로 남겨둘 문제가 아니라 공론을 하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네. 예, 다음은 제주교육청의 임경선 장학관님 질문이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면서 사실 저가 이제 직업 진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거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과잉 교육이나 과잉 스펙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병폐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 원하는 어떤 적성이나 전공을 찾지 못해서 미스매칭 돼가지고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11월에 초중등 그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그 희망 직업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20.7%, 그 다음에 중학생이 41%,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25.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희망 직업이 없다는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내가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것을 몰라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학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숙제가 뭐냐면 학생이 소질 이런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진로지도나 교육을 더 내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자아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어떻든 진로정책감을 형성화할 수 있게끔 역량 중심의 어떻든 진로직업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30%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점점 위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14%의 직업 교육들이 굉장히 위축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직업교육이 위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학교, 아까 이제 유경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교마다의 어떤 특성과 그 학교의 어떤 노력으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자체도 그리고 대학도 함께해서 우리가 좀 더 취업과 일의 가치와 노동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의 고민들이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특성화고가 물론 대학을 진학하는 제주도 사례를 잠깐 표현을 하자면, 제주도의 취업률은 올해 나왔는데요. 전국의 55.7%에 비해서 취업률은 57.4%로 전국에서 7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업계고의 진학률은 몇 년째 계속해서 전국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유지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은 또 제주도가 제일 최저라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라든가 교육청 차원의 물론 포럼이나 이런 걸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건 국가 차원의 전략적으로 어떻든 인적 구성이나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이 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보면 재미있는 게 개인도 보이지 않고 사회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집단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직업계 아이들,
아 얘들은 대학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 아이들. 근데 정작 거기서 사실은 자기 삶을 실현해가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개인들은 보이지도 않고 동시에 그 개인들을 뒷받침하는 사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진로나 이런 패러다임들도 그런 사회를 구축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개인들의 고유함이 동시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에서 직업계 제주의 직업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다양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작은 나름대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건 산업이다 이러면은 의료보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와 소위 말해서 그쪽을 원하는 아이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아주 고유한 개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능력주의에 의한 개인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집단적 낙인을 중심으로 가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집단적 낙인에 대해서 부모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하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담을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들이 싫어하죠. 왜냐? 그 집단에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개별적으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데 진로교육 영역에서도 바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는 것을 사회가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하고 국가 차원과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일정표에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10분씩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를 두는 게 좀 전체주의적인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민주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각자 이제 필요하시면은 브레이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